3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영양에 대한 정의 한번 보겠는데요. 생명체가 생명을 성장,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물질을 섭취한 후 이것을 이용하고 배설하면서 성장하고 유지하는 현상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소 한번 보면은요. 영양소는 6대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 6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분은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수분까지 6대 영양소가 있고요. 수분은 몸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와 조직을 구성 유지하며 체내의 대사 과정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양소의 분류는요,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영양소는 체내의 자경을, 체내에 어떤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열량을 내는 것은, 열을 발생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들이 있는데 탄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열량은 4, 9, 4.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성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방, 단백질, 무기질, 수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이고요. 인체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 등이 있겠습니다. 탄수화물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구성은요, 일단은 탄소, 수소, 산소, 3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에너지 공급원이죠. 이 탄수화물은 주로 체내에서는 혈액 중에는 포도당 형태로, 간의 근육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 부분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의 분류를 보면은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의 수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가 포도당인데,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도당은 포도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포도당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당류가 2개 결합되면 이당류, 3개에서 10개는 올리고당, 그 다음에 10개 이상은 다당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부터 먼저 보면은요. 일단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탄수화물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도당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고 가셔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당류로 얘는 주로 과일, 채소, 꿀 등의 다량 함유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포도에 많이 들어있어서 포도당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많이 나오죠. 혈액에는 포도당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섭취량이 과다하면 체내에서 글리코겐과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과당 한번 보겠습니다. 과당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보면요. 일단은 가장 단맛이 강하고요. 그리고 얘는 바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당, 이눌린의 가소분해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과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갈라톡스, 이게 다 지금 단당류 종류를 설명하고 있죠. 단당류에는 포도당도 있고 과당도 있고 갈라톡스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갈라톡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포도당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유당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조류나 유당의 구성 성분인데 해조류나 고무질 속에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 많이 나오죠. 뇌, 신경 조직의 성분이 되므로 유아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톡스의 포인트는 유당의 구성 성분으로 해조류나 고무질 속에 존재하고 유아에게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당류 한번 보겠습니다. 이당류. 자, 이당류는 단당류 2분자가 결합된 것으로 소화효소나 산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되어 단당류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2개가 결합된 것으로 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당, 메가당, 유당.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것.
그래서 서로 바꿔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포도당, 과당은 자당, 포도당은 메가당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바꿔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당은 사탕무나 사탕수수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설탕을 제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수크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되죠. 그리고 지금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되면 단맛이 더 강한 전화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가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가수분해가 되는데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엿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당도 한번 보면은요. 유당은 포유동물의 유즘에만 존재하는 거, 또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약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유당 같은 경우에는 유익한 균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장내 유산균의 발육을 왕성하게 해서 잡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당류,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당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당류는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된 것으로 물에 용화되지 않으면 단맛이 없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당류는 주로 식물에 들어있는데, 식물에 들어있을 때는 주로 전분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에 들어있을 때는 주로 글리코겐의 형태로 들어있는데, 다당류의 종류를 보시면 대부분 좀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그리고 식이섬유, 펙틴, 한천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다당류라고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식이섬유가 좀 포함되어 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당류를 차분히 한번 보면은요. 다당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전분이 일단 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쌀에 들어있는 주로 이제 전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분 같은 경우에는 곡류, 감자류, 콩류의 주 성분이죠. 그래서 주로 팥이나 뭐 동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열염 석천이 돼요. 그리고 또 단맛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맵쌀의 20-30%는 아밀로스, 나머지는 아밀로펙틴으로 되어 있다. 찰골류는 아밀로스가 대개 1% 정도로 되어 있다. 이 부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나와. 찬물에 녹지 않죠. 그리고 물을 넣어 가열하면 호화가 된다. 이 부분 다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글리코겐은 동물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는 탄수화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에 들어있을 땐 주로 글리코겐의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 지문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당으로 쉽게 전환이 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보시면 되겠고,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 육류, 조개류, 효모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한번 볼게요. 식이섬유는요, 얘는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되는 건데요. 얘는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되지만 장에 좀 도움을 되죠. 그래서 장을 자극해서 대변의 배설 작용을 촉진을 시키고요. 주로 식물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있냐면 채소의 줄기나 잎, 열매의 껍질 등에 주로 들어있는 게 이제 식이섬유죠. 자,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이 종류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요거 조금 외우기 어려워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하나씩 껴서 뭐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두 종류 보시면 되겠고요. 펙틴 나와 있죠. 펙틴하고 한천, 이눌린도 지금 얘도 다당류인데, 펙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잼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펙틴은 주로 어디에 들어있느냐? 뭐 귤의 그 하얀 부분,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귤이나 사과, 해조류에 주로 들어있죠. 과일 껍질, 뭐 귤의 하얀 그런 가루 부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겔을 형성해서 잼이나 젤리 좀 끈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 흡수가 되지 않죠.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소화 흡수는 되지 않지만 또 좋은 역할을 하죠. 세균 및 유독 물질을 흡착하여 배설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천을 보겠습니다. 한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펙틴하고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뭔가를 굳히려면 펙틴을 사용하던가 한천을 사용을 하는데, 한천은 이제 뭐 펙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지만, 한천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인 우뭇가사리를 건조시키고
뜨거운 물에 녹여서 동결 건조시킨 것이 한천인데요. 팩틴과 마찬가지로 응고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조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게 한천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눌린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감자나 우엉 등 땅속 줄기나 뿌리 식품에 들어 있는데 체내에서 분해, 합성, 축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의 소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이나 위장, 소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입에서는 물리적인 작용과 치매 효소에 의해서 간단히 좀 이루어지고, 위에서는 염산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효소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죽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 저희가 이제 유미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소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탄수화물의 소화 내용을 보면은 탄수화물은 주로 단당류로 가수분해가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긴 한데, 자세히 써져 있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주로 아까 입에서 씹는 물리작용, 치매 효소로 간단한 작용만 이루어지고요. 위에서 염산과 효소로 또 유미즙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 본격적인 소화로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리적 작용을 이제 입에서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분해 작용은 아밀라제, 침 속의 그 효소로 인해서 좀 이루어지고요. 위에서는 그 다음에 위액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유미즙의 형태로 좀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 요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요. 지금 탄수화물은 아까 단당류로 가수분해가 되는 거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타아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메가당이 포도당과 포도당, 그리고 스크라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설탕, 자당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락타아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톡스로 좀 가수분해된다. 그래서 요게 같이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바뀌지 않게 잘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식이섬유는 소화는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요? 대장으로 이동한 후에 대변으로 좀 배설이 된다.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한 번씩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열량을 구하는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당질, 단백질, 지질. 그래서 탄수화물은 4kg 열량을 내기 때문에 곱하기 4. 그 다음에 지방, 지질은 9kg 열량을 내죠. 그래서 각각 4를 곱해주고 4 곱하기 9 이렇게 해줘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요 계산해서 다 더하면 396칼로리. 그래서 각 열량을 좀 곱해준다. 그 다음에 더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기능을 한번 보면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 혈당량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절약하며 중추신경계 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리고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의 권장 섭취량을 좀 우리나라에서 정해주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130g 정도예요. 근데 또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지표도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적정 비율은 1일 에너지 섭취량이 55에서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게 섭취했을 경우에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한번 순서 한 번씩 나오죠. 요거 순서 한 번씩 나오는데 단맛의 정도. 그래서 과당이 제일 단맛이 강하다 그랬어요. 이거 순서표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지금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 등을 함유한다. 그래서 아까 탄수화물에는 없던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는 1g당 4kcal의 열량을 좀 내고 있고요. 이 단백질은요, 기본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의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아미노산 종류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표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하긴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표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얘가 체내 합성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 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
그 다음에 체내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불필수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제 9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 종류로는 아이소루신, 루신, 리신. 그래서 이 종류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필수 아미노산 11개. 요것도 하나씩 바꿔서 첨가가 돼서 예를 들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제 시험에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실은 조금 포인트를 주시자면 이렇게 좀 접어놨던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영양소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천천히 먼저 보는 과목, 먼저 봐야 되는 이제 강의 있고, 조금 전날 까먹지 않게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불필수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종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화학적 분류를 한번 보면은요. 일단 단순 단백질과 복합 단백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단순 단백질은요. 아미노산만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단순 단백질이고요. 여기에 뭔가 붙었어요. 그죠? 단순 단백질에 유기화합물이 결합된 것을 복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 단백질은 핵산이 결합되어 있으면 핵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으면 단 단백질, 인산이 결합되어 있으면 인단백질, 그 다음에 색소 단백질, 지단백질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 오리제닌 이런 것들, 투베린 이런 것들, 알부민 그리고 글루테닌 이런 것들 이름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인도 좀 자주 나오고 호르데인 아까 여태까지 지금 전에 1강, 2강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단순 단백질의 이 명칭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양적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적 분류를 보시면은 단백질은 질에 따라서 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부분전, 불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셋으로 나뉘고 있는데 단백질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완전 단백질인 하죠. 질이 가장 좋은 게 완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했고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상적 성장도 높고요. 체중도 증가시키죠. 근데 이제 부분전 불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는 시키지만 성장을 돕지는 못해요. 그래서 질이 제일 좋은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완전 단백질의 종류는 어떤 건지, 그래서 우유, 달걀,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카세인, 요게 명칭까지 조금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전 불완전 단백질은 밀, 보리, 쌀, 귀리 등이 있는데 여기에 또 명칭 이렇게 오리제닌, 귀리, 프롤라민 이렇게 좀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 단백질도 N은 질이 가장 좀 떨어진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명 유지나 성장에 모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섭취하게 되면 성장이 지연되고 체중이 감소되며 몸이 쇠약해지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종류로는 제인, 젤라틴 등이 있겠습니다. 더 알아보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백질이 소화를 한번 보면은요, 단백질은 구강 내에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저작작용으로 침과 혼합되어 기계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 소화 흡수인 펩신에 의해서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위에서 내려온 단백질은 소장액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와 췌장액의 소화 요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가수분해된다. 여기까지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지금 중요한 글씨는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그리고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생기는 것들, 요거가 좀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기능은 일단은 체조직과 혈액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며 근육, 뼈, 피부 조직을 형성한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원으로 1g당 4kcal를 열량을 이제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체내 pH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인체 내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을 합성한다. 그 다음에 요거 질문 잘 나옵니다. R글로불린은 항체로서 병원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한다. 여기까지 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아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냐? 그래서 콰시오과 마라스무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이어서 지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질은 지금 아까 말한 것 같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탄소, 산소, 수소 3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지방산을 포함하거나 지방산과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얘는 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에 녹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질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의 분류로는 단순 지질과 그 다음에 복합 지질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지방, 이렇게 지금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트랜스 지방, 여기 한 번씩 문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트랜스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요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밀랍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알코올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지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글씨 위주로 이것도 보시면 되겠는데, 복합지질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외에 다른 분자군, 질소, 인, 당 등이 결합된 지질이다. 그래서 복합지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질의 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의 소화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소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소장에서. 위에서는 일단 리파제에 의해서 소화되지만 리파제는 수용성이고 유지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소화되는 양이 실은 매우 적고요. 소장에서 보면은요, 소장에서 지질의 소화는 소장에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지질 식품이 위에서 내려오면요, 담즙과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죠.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그리셀롤 등으로 분해해서 몸에 이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의 흡수는요, 약 95%가 좀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질의 기능. 아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지질의 기능이 좀 중요한데요. 지질의 기능은 일단은 9kcal 열량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내의 열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 체온 유지.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흡수해서 내장 기관을 보호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질은 필수 영양소로 성장기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지질의 섭취는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해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기질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질. 자, 무기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기질은요, 그 종류에 따른 기능과 그 다음에 결핍을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 특성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무기질의 특성은 체내에서 직접적인 열량원이 되지 못하고 합성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게 무기질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체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체내 산, 염기의 평형을 조절하고 수분 함량의 평행을 유지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종류를 한번 좀 보면은요. 칼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칼슘이 좀 중요해서 시험에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체내 무기질 중에 일단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9%는 뼈와 치아를 형성해요. 그리고 나머지 1%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혈액과 근육에도 이 칼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이 또 중요한 역할로는 혈액을 응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칼슘을 흡수하는 거는 개인차와 성장 단계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 성인은 20에서 40%, 그 다음에 모유를 먹는 아기는 50에서 7%,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되고 있죠. 그죠? 아무래도 성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기 어린아이와 임산부는 60%까지 흡수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개인차와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흡수율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결핍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칼슘이 결핍이 되면 구루병이나 아니면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 한번 보는데요. 인은 뭐 가볍게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뼈와 치혈을 구성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칼슘과 반대로 신경을 안정시킨다.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요즘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의 흡수는 식물 색소인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식물성 식품에 다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나오죠.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핍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이제 경련과 근육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황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포인트로 해서 보시냐면, 철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의 형태로 산소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철이 부족하게 되면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리를 한번 보면요. 구리도 아까 이제 철과 유사한 작용이 많아서 얘도 결핍이 되면 빈혈이 좀 일어나기 쉬운 거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의 필수 구성 성분이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결핍이 되게 되면 뭐 갑상선조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뭐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칼륨과 염소 부분도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A, D, E, K 정도의 종류가 좀 있죠. 지용성 비타민을 보기 전에 특성부터 한번 가볍게 보자면요. 자, 특성. 생리작용 조절과 성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무기질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죠. 지용성 비타민도 먼저 보겠습니다. 종류, 여기서 이제 섞여서 나오죠. 수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지용성 비타민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A, D, E, K, 이거 종류 아셔야 되겠고요. 일단 비타민 A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핍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냐? 야맹증, 많이 들어보셨죠? 야맹증, 안구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어떤 게 이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 정도 결핍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생기기 쉬운지 이런 것들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종류 한번 가볍게 보시고, 이제 뒤에 수용성 비트로 넘어가려면 얘도 종류만 한번 가볍게 볼까요?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C는 결핍이 되면, 비타민 C가 이제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수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분의 특성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은 수분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물질이죠.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생아는 약 75%, 성인은 한 60에서 65% 정도의 이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의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내장 기관도 보호하고, 산과 염기성의 이제 평행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핍과 과잉이 좀 나오는데요. 수분이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10%의 수분이 손실되면 근육 경련이나 정신 착락증, 무섭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20%
손실되면 큰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수분이 많아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게도 마찬가지로 근육 경련, 착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몸에서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어가서요. 떡의 분류 및 제조 도구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여기서도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자세히 한번 이쪽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의 분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떡의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찌는 떡, 치는 떡, 그 다음에 빚는 떡, 그 다음에 지지는 떡, 이렇게 4가지. 찌는 떡, 치는 떡, 그 다음에 빚는 떡, 지지는 떡, 4가지 종류로 나오고요. 옆에 한자 표기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바꿔서 자주 나오는데요. 찌는 떡, 증병. 찌는 떡의 종류. 그래서 찌는 떡이 아닌 것은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 치는 떡 중간에 넣고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굉장히 많이. 저도 이거 한 번씩 시험을 보면 뭐 4-5개 문제가 보기는 물론 바뀌지만 4-5개 이런 형태로 시험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증병, 대표적인 찌는 방법 증병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곱게 가루낸 뒤 시루에 앉혀서 수증기로 쪄내는 형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떡이죠. 여기에는 설기떡, 켰떡, 빚어찌는 떡류 등이 있는데 맵쌀, 찹쌀, 판, 녹두, 콩, 깨, 호박, 밤, 대추, 감, 호두, 무, 쑥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을 하죠. 자, 설기떡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설기떡. 자, 설기떡 같은 경우에는 곱게 분쇄한 쌀가루에 물주기를 하죠. 물이나 꿀, 막걸리 등 다양한 걸로 수분을 첨가하고 채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고물을 섞어서 한 덩어리가 되게 찐 떡입니다. 맵쌀가루 만든 흰색의 떡은 백설기고요. 부재료를 첨가하면 이름이 바뀌는데 밤, 콩 어떤 부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밤설기, 콩설기, 건포도설기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설기가 있고 다양한 고물을 넣은 그 설기가 이제 있는 건데 다른 이름 무리병이라고도 한다. 이게 좀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설기떡이 있는가 하면 찌는 떡에는 켰떡도 있죠. 그래서 켜켜이 안 치는 켰떡도 찌는 떡의 한 종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켜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요. 커피팥, 시루떡, 노뚜 시루떡, 느티떡, 신가병 이 종류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켜떡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찌됐든 켜떡은 켜켜이 안 치는 떡의 준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맵쌀가루와 찹쌀가루 꼭 찹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시루떡, 뭔가 고물을 깔았다고 하면 찹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맵쌀도 반드시 켜떡들이 있죠. 맵쌀이든 찹쌀이든 어찌됐든 고물을 켜켜이 안 치게 되면 켜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치지 않고 포인트는 쌀가루를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고물을 얹어간다, 찐다. 이게 포인트고요. 보통 시루떡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쓰이는 쌀 종류에 따라 맵쌀을 썼으면 매시루, 찹쌀을 썼으면 찰시루떡이라고 부르고요. 켜떡의 종류는 주로 콩고물, 팥고물 등등 고물의 종류에 따라서 커피팥 시루, 녹두 시루, 느티떡 이건 뭐 느티나무 잎을 넣어서 만든 떡인데 얘도 고물이 깔립니다. 그래서 느티떡, 신과병, 콩철병, 깨철병 그 다음에 떡의 종류 아셔야 되겠고 제 책의 뒤쪽을 보면 이런 신과병이라든지 느티떡의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 뒤쪽에 부록을 보시면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좀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티떡, 신과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뒤쪽에 부록을 한번 보셔가지고 느티떡, 니은 느티떡 찾으셔서 이건 느티나무 잎이 들어갔고 어떤 곡물들을 써서 켜켜이 앉힌 떡이구나 반드시 확인하고 이 부분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찌는 떡에는 설기떡류와 켜떡이 있다. 그래서 각각 어느 떡들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는 떡, 도병을 한번 보면은요. 이것도 한자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죠? 치는 떡은 도병. 얘는 안반이나 절구, 치는 도구죠. 이따 뒤에 나오는데 안반이나 절구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로 쳐서 끈기가 나게 한 떡으로 맵쌀을 찌면 가래떡, 절편, 바람떡.
그 다음에 찹쌀을 치면 인절미 단자가 있습니다. 자, 가래떡부터 한번 볼까요? 가래떡은 우리 다 아시죠?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 가래떡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걸 아시냐면 가래떡은 얇게 썰어 떡국으로도 만들어 먹었고요. 그리고 가래떡을 이제 얇게 썰어서 떡국으로 만들어 먹은 떡국의 다른 이름은 첨세병. 나이를 1살 더하는 떡이다 해서 첨세병, 요거 한 번씩 나옵니다. 첨세병이라고도 했다. 그 다음에 절편은 떡살로 찍었다. 그죠? 떡살로 찍었고요. 그 이름은 쑥절편, 각색절편, 다양한 색깔 각색절편, 쑥을 넣은 쑥절편, 수리치를 넣은 수리치절편 등이 있다. 그 다음 계피떡. 계피떡은 바람떡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떡 제조기능사 실기 과제 중에 하나죠. 원래 이름은 계피떡이고 바람떡은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계피떡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맵쌀가루에 끈기나게 친 다음에 안에 앙금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찍은 떡이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절미. 인절미는 찹쌀이죠. 재료가 찹쌀. 그리고 포인트가 안반이나 절구로 쳐서 끈기가 나게 했고, 인절미는 그냥 먹지 않고 고물을 묻혀서 먹죠. 그래서 콩고물, 커피팥고물, 깨고물 등을 묻혀서 만든다. 그 다음에 떡을 칠 때 데친 쑥이나 찐 호박 등을 넣어서 쑥인절미, 호박인절미 등을 만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단자는요, 찹쌀가루를 각종 재료와 섞어서 반죽을 하고요. 잘 치댄 후에 얘는 그냥 이제 쓰지 않고 잘라서 고물을 묻히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빚어서, 대부분 그걸 많이 알고 계시죠? 안에 소를 넣고 동그랗게 빚어서 고물을 묻히는, 그래서 대추 단자, 그 다음에 밤, 잣,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치는 떡, 도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빚는 떡. 자, 빚는 떡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송편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셨죠? 송편, 우리 이제 만드는 빚는 떡이고요. 그 다음에 개떡도 동그랗게 납작하게 만드는 빚는 떡, 빚어서 찌는 떡에 속합니다. 자, 빚어서 삶는 떡이 또 있죠? 경단, 동그랗게 만들어서 물에 삶는 각색 경단. 각색 경단은 다양한 색을 내서 이제 각색 경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물도 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각색 경단은 뭐 여러 가지 콩가루, 깨, 팥가루, 흑임자 가루 등등의 다양한 가루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수 경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수수, 차수수가 이제 들어가고요. 차수수를 익반죽한 후에 물에 삶아서 어디에 올렸어요? 백일이나 돌상에 빠지지 않고 올린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병, 한자 반드시 표기하시고, 유전병. 유전병 같은 경우는 기름에 지진 떡으로서 화전과 주악, 붓구미가 있죠. 자, 이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화전은요, 다양한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전을 진달래 화전만 많이 아시는데 얘가 되게 다양한 꽃, 진달래도 썼고요. 장미도 썼고요. 국화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꽃을 활용해서 화전을 만들었고, 기름에 지진 유전병의 한 종류이다. 그리고 주악 같은 경우에는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그 다음에 기름에 지진, 그죠? 기름에 지져서 집청한 떡이죠. 그래서 주악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붓구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익반죽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게 붓구미죠. 익반죽해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거. 주로 이제 찰수수 가루를 써서 수수 붓구미 이렇게 많이 형태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전병류가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요. 메밀총떡, 서양병, 토란병, 이거 이름 다 뒤에 그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로 꼭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재료가 나와 있으니까 토란병, 권전병, 빙자병. 근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셔야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분들 선생님 떡의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록 부분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떡의 종류가 이런 것도, 서양병이 지지는 떡의 한 종류인지 모르고 가면 시험 풀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이름까지 같이 아시고 이게 지지는 떡 유전병의 한 종류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떡류가 있는데요. 중요하죠. 약식은 이런 것도 나와요. 지문에. 약식, 약반이라고도 불렸다. 이게 약밥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만들어 먹은 절식이다. 증편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증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찹쌀가루 아니에요. 맵쌀가루로 만들었고 술, 막걸리를 넣어서 발효시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2차 발효를 해서 이제 부풀게 한 다음에 이제 떡을 찌는데 이 부품 쌀 반죽을 증편틀에 담고 장식하죠. 대추나 잣, 서기복식 등으로 고명을 얹어서 찌는 거고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름이 가장 많은 게 증편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이름, 기주떡, 기지떡, 기정떡, 술떡, 번거지떡 등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포인트는 여름에. 왜? 빨리 쉬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로 해먹는다. 요거 포인트고요. 두텁떡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텁떡은 이따 다음에 또 이제 다 뒷강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두텁떡은 어찌됐든 임금님 생일 때 먹었던 떡으로요. 얘는 간장이 들어가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소금 간을 하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하는 떡이고요. 계피가루를 넣어서 고물을 만든다.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도 한 번씩 잘 물어봐요. 두텁떡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텁떡은 찹쌀 가루를 이용해서 꿀과 대추, 잣, 간장, 계피가루, 밤, 유자 등이 들어가는 떡입니다. 혼돈병 같은 경우에는 커피 팥고물 들어가고요. 팥고물. 그 다음에 다시 쌀가루와 커피팥을 고물을 얹어 작은 봉오리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